강의사는 증시 학도기. 안녕하세요.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두기말 여러분, 그리고 오디오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벌써 6월 9일, 벌써 6월에 첫 순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정말 시간 정말 빠르죠? 오늘 미국 시장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어두웠는데, 어두운 분위기치고는 낙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근데 당분간 계속 이럴 거예요. 내일은 또 반대로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또 빠졌다, 또 올랐다, 또 빠졌다. 자, 6월 15일 이후에는 오히려 저 생각에는 변동성이 조금 더 줄 것으로 보여지고, 6월 FOMC 회의 이후로.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작은 랠리라도 만들려면 전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망, 그 부분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수요는 잡히는데 공급이 안 잡히네. 예. 수요는 잡히는데 공급이 안 잡히네. 예. 유가가 11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공급 사이드의 문제이죠. 근데 수요는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주 떨어지면서 수요가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요발 인플레이션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번 달부터 긴축이 시작됐죠,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중요한 긴축 중에 하나가 MBS를 줄이고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이 위축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수요가 22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를 결정하는 것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중고차도 있고 뭐 다 있지만 렌트, 그다음 부동산 관련입니다. 부동산과 렌트 관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단 부동산 쪽이 지난번에는 신규 주택 매매가 좀 줄었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수요가 줄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5%대 중반이라면서요. 미국에 계신 분들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5% 중반이라고 우리 댓글로 한번 달렸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5%대 중반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금리가 항상 오르는 게 전반적으로 일반적이다. 우리 옛날에 신용대출 막 7%, 8%막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이면은, 그게 일상화된 상황이라면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4%, 5% 받아들이겠지만, 제로금리, 작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이었는데 이게 5% 가면 사람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 땡겨서 사야 되는 신규 주택, 그리고 담보대출 이런 것들이 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수준이고, 역시 이렇게 되면서 연준이 의도하고 있는 수요 쪽에서의 인플레이션 요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잡히기는 잡히고 있는 거예요. 수요 쪽에서 분명히. 요 다음 단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신규 주택 다음은 기존 주택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담보대출을 안 받는다는 것은 시중으로 돈을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니까 유동성 총량도 좀 줄어드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서도, 연준뿐만 아니라 시중에서도 유동성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 인플레이션은 잡히기 시작했다. 뭔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요. 근데 공급 측이 문제인 거죠. 유가가 잡히지 않고 고공행진합니다. 휘발유 재고가 줄어서 그렇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정제유 재고는 늘었단 말이죠, 오늘. 정제유 재고는 늘었는데 휘발유 재고 좀 줄었다고? 지금 이제 여행 가려고 하는 그 흐름들이 큰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센즈는 오늘 주가가 조금 오르는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엇갈려요. 카니발 같은 건 오히려 좀 빠졌으니까. 라스베거스 샌즈는 가격이 한 4%대 올랐었고요. 또 어쨌든 돌아다니려고 하는 욕구들은 조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유가가 올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유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상방 베팅 세력들이 꽤나 많은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자, 오늘 시장 한번 전체적으로 분위기 한번 살펴보죠.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떨어진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고요. 에너지 가격이 올랐으니까 에너지 주식 좀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들은 좀 엇갈렸죠. 기존의 빅테크들은 좀 떨어졌고, 구글, 테슬라, 페이스북은 가격이 올라서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넷플릭스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넷플릭스가
지금 로쿠라는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쿠를 인수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데 가격 올리는 저항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가격을 못 올리니까 광고 비즈니스를 갖고 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유튜브처럼. 근데 그러려니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미 광고 비즈니스로 그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 로쿠를 인수하는 게 좋겠다. 거기에 시너지가 있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좋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Fear and Greed 보면 이제 다시 뭐 크게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좀 줄고 있는데 VIX 빅스 지수도 오늘 뭐 그렇게 뭐 주가 빠졌다고 오른 건 아니니까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진 않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5월 달에 있었던 그 변동성이 지금 6월 달에 와서는 상당히 완화된 상황이고, 이제 올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결정,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을 어느 정도 할까 말까의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즉 9월 달에 금리를 어떻게 인상할 것인가, 이 컨센이 해소가 돼야지 시장의 반등이 제대로 된 반등이 한번 나오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9월 회의에서 금리를 0.5% 50bp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페드워치의 분위기는 61.4%입니다. 그리고 25bp 0.25%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은 26.3%입니다. 둘이 합쳐서 뭐 한 90%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고 9월 달에 금리를 올릴 거라고 하는 게 대다수인데,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60%가 넘는 사람들이 50bp를 올릴 거라는 생각을 해요. 7월 달까지 50bp 올린 건 거의 기정사실인데 9월 달까지 50bp 올려? 이거는 시장이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면은 금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1%, 다음 달까지 1% 더 오르고 2%는 또 9월 달에 또 올라? 그러면 2.5%, 그럼 연말까지 3%인데 그거는 시장이 받아들이기 힘들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시장이 세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요게 오히려 50bp 금리 인상 비율이 뭐 한 20%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오히려 시장은 조금 반등을 제대로 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고 인플레이션의 성성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주고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은 우리는 무엇을 상상하나요? 시장은 무엇을 상상하나요? 연준이 계속 긴축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강화 활동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채권 시장에 추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채권 시장은 뭐 근데 그저께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약세는 아니다. 금리가 어제 대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10년물 금리가 3%대입니다. 10년물 3.027, 엊그저께는 3.04였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어쨌든 급하게 3% 올라왔었으니까, 숨고르기를 하나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3% 올라왔으니까 약세이긴 약세입니다. 2년물은 2.778, 30년물은 3.177, 예, 그리고 5년물은 3.035. 그저께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라서 뭐 이거는 뭐 어제적 부분들을 하루 돌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경기가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과연 이렇게 비용이 비싼데, 돈 쓰는 비용이 비싼데 장사 잘할 수 있느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문에서 계속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고 하면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면 최악의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최악의 상황을 계속 얘기하면 실제로 여러분 한 1년, 2년 되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한 3년,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죽는다 이러면은 안 죽어요. 잘못된다 이러면 안 잘못돼요. 떨어진다 하면 잘 안 떨어져요. 꼭 그렇더라고. 왜냐? 왜 그럴까요? 다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어제 세계은행에서 어제 그 전달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존 전 세계 성장 전망치를 4.5%에서 2.9로 낮췄죠. 근데 오늘은 OECD에서 또 발표를 했는데 얘네들도 4.5에서 3.0으로 대폭 하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하고 OECD 모두 미국의 그 올해 성장 전망치를 3.7%에서 2.5%로 상당폭 크게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거라고 하면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이거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주가는 뭐 잘 버텼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연은이 하는 GDP 나우가 있어요. 현재 GDP로 분기 GDP를 예상하는. 근데 2분기 GDP 성장률을 0.9%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상당히 낮게 되는 흐름이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오늘 조금 안 좋았던 게 재고도 좀 증가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 4월 도매 재고가 전월보다 2.2% 증가한 8,618억 달러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예상치 2.1% 증가보다 도매 재고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 4월 도매 재고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 물건이 안 팔리고 쌓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이미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타겟과 월마트가 재고 증가로 2분기 마진율이 악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이제 좋지 않은 뉴스로 보여지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염두에 둬야 될 점은 뭐냐면 작년도 성장률이 어땠냐는 거죠. 작년도 성장률, 그러니까 2020년, 21년이 의외로 너무 잘 팔렸잖아요. 물건들이 너무 잘 팔려서 재고 확충을 많이 한 것에 의한 재고 쌓이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장의 심리가 계속 이렇게 눌리면서 시장은 하락을 했고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는 계속 올라갔고 연준이 긴축을 계속 할 거로 보여지니까 인플레이션 심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릴 것 같으니까 그 높은 금리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날 것 같고 한데 또 하나 어디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보지만 환율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가 추가적으로 한국 장중에도 그랬습니다만 134엔 했는데 이제 134.47엔까지 갔어요. 달러당. 와, 134.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VOJ에서 일본 은행에서 야, 우리 인플레이션 심하지 않아? 우리 인플레이션 뭐 아직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왔기 때문에 우리는 긴축할 여지가 없어. 계속 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달러 지수가 N값이 지금 현재 134.24엔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131.95였거든요. 하루 만에 이게 지금 미쳤죠. 그래서 원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N1이 이제 950원, 야 950원 깨졌어 이랬잖아요 어제. 근데 지금 100엔당 935원 73전이에요. 이게 더 떨어지면 좀 문제입니다. 한국 자동차는 오늘 지금 물류 때문에 자동차 전망 좋았는데 지금 꺾였습니다만 어제 만약에 N1이 100엔당 900원 미만까지 떨어진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서준식 교수님이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동감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일본과 경쟁하는 업체들은 이 정도 되면 감내할 수 있는 버퍼를 넘어가는 상황 아니냐 싶어서 자동차가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은데 이렇게 되면 자동차 주식들이 의외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엔화가 지금 아주 미쳤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술적으로 앞서 모두 인사 발언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술주들은 사실은 S&P보다는 괜찮았죠. 나스닥은 S&P보다 덜 빠졌습니다. S&P가 1% 정도 빠지는 동안에 나스닥은 0.73% 정도 빠졌으니까요. 괜찮았는데 사실은 반도체만 이렇게 안 빠져서 이거보다 덜 빠졌겠죠. 반도체가 많이 빠졌는데 인텔 CFO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가 좀 줄 것 같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 대만 쪽에서 나오는 뉴스 PC와 노트북 출하가 줄면서 반도체 수요가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이거를 인텔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좀 다르죠. 인텔에서 이런 얘기하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2.39% 빠졌고요. 인텔은 무려 5.28%나 급락을 했고 거의 모든 반도체 주식들이 상당히 크게 낙폭을 했습니다. AMD도 3.2% 빠졌고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05% 빠졌고,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KLA 뭐 2% 1%대 다 이렇게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식들, 중국 ADR 상장되어 있는 놈들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알리바바 연속으로 오릅니다. 지금 88달러 아니었나요? 네, 14.67% 추가로 또 상승하면서 119달러. 물타기 할 시점을 놓친 것 같아. 네, 핀듀오도 9.7% 상승, JD.com 7.66% 상승. 자, 계속 말씀드렸지만 빅테크들 죽여놓고 중국 주식 될까 했는데, 이제 규제를 완화하자마자 장사할 수 있게, 사실은 얘네는 정부에서 규제만 안 하면 자체 체력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과 이런 걸로 진짜 압살하는, 중소기업들을 압살하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원하는 거는 이렇게 큰 땅덩어리에 이렇게 많은 인구를 봤을 때 너희들 혼자 먹어? 안 돼. 나눠 먹어야 돼. 해서 뭐 다른 업체들이 되게 많이 부상하기를 원하는 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규제를 했었는데 약간 너무 몰리니까 조금 풀어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게 이제 포착이 되자마자 미친 듯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80달러대에서 120달러. 와, 네, 거의 40% 50%. 야, 저점에 잡았으면 벌써 40% 수익 나는 그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 이 부분은 한국 주식시장에 뭐 그게 나쁜 뉴스는 아니다. 그리고 중국이 확실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궤적이 다른 궤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한국 입장에서는 약간 기대 언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길게 질의응답 하기 위해서 빨리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